트리거가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때는 뭐 1900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주가를 보면 안 돼요. 기업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 호황장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냐? 두 개가 아마 반등의 신호일 거라고 봅니다. 좀 주가가 떨어졌다라 그러면은 넷플릭스 나쁘지 않다라 봐요. 지금은 건설주가 희망이 없어요. 아예. 현재 지금 가장 싼 섹터는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제일 싼 것 같긴 해요. 유튜브 채널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인데 전인구경제연구소 소장님 채널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 불황 잘 버티는 비법 뭐예요? 경기 방어주죠. 왜 방어지죠? 채널 성격상 호황장에는 조회수 잘 안 나와요. 저도. 하락장에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한 2년 동안 패턴을 보니까 네. 증시가 떨어지는 날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좀 채널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식료품주 같은 건가?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호황장이 오면 또 그때는 또 아마 또 조회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불황장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2155, 코스닥 672.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떨어지는 범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를 많이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반도체가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2차 전지 섹터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으면 진짜 2천을 깼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매도권까지 보고 있는데 뭐 좀 시장의 분위기가 뭐 사람들이 다 아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요즘 진짜 없어요. 네. 뭐 지금은 상승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1년 반 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반. 그때는 하락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그냥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하락을 할 때는 하락 이야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하고, 그때 이제 상승할지도 모르겠어라 얘기하면은 오히려 또 욕을 먹고. 그때가 삼성전자가 막 9만 원대 막 그때 말한 거죠. 예, 뭐 삼성전자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은 또 오를 수 있다라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결국은 대중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2100이라고 하면은 이상하다, 2007년에도 2100 아니었었나? 이제 대체 왜 계속 2000이지?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금 15년째. 이런 거 보면 진짜 한국 증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다 대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200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또 3000을 또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20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슬슬 매수할 때가 돼갔구나. 이제 그럼 이제 사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가매도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매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금리 인상이 너무 과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군대 갔을 때 저기 선착순 달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했죠. 예. 제가 선배일 겁니다, 군대. 예, 그렇죠. 제가 02년도에 가서 04년대 제대 강원도 제2포병여단. 저는 이제 이제 장교로 가는 바람에 아이고 선배님. 저 늦게 갔어요.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해병대랑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해병대 장교들이랑. 근데 해병대 장교들 보니까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는데 저희 태릉 선수촌 출신들인 거예요. 국가대표 뭐 선수들, 양궁 선수 이런 선수들. 셔틀런을 하거나 그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뛰어요. 근데 이제 그 해군 장교들부터 이제 서서히 탈락을 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려요. 미국은 그냥 여유 있게 뛰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 나라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못 견딘다. 그런데 이제 셔틀런 뛰어보면 알겠지만 삑삑이라고 하거든요. 딱 뛰고 오면은 뛰고 오면 삑인데 지금 다음 벙커 뛰면 난 탈락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일본이랑 영국은 GDP 3위, 5위 국가들이 벌써 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제 큰일 나. 더 이상 안 돼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 번 더 가야지, 이제 자이언트 한 번 더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좀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영국도 지금 뭐 연기금 중에 일부는 지금 뭐 마진콜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부채 레버리지 투자했다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이제 그때 그 약간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은행들도 알아봤더니 시중 대출이 어떠냐면,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마진을 챙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역마진 보면서 그냥 대출을 내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증시 2천 깰 수도 있다. 어느 증권 사이트는 1920 전망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트리거라고 해서 2007년에 이미 벌써 그때 베어 스턴스가 파산을 했었지만 2007년 10월에 파산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동안 문제 없다라고 시장이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2008년 9월 그때 이제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리먼이 파산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트리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하나 큰 게 파산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다 어떻게 견뎌내고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큰 거 하나 파산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뭐 1900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거고. 트리거가 있으면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아직은 트리거가 없다. 근데 이 트리거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그게 한 타임 쉬고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8월 달에 올리면 9월 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올린 금리가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영향을 줘요. 지금 이제 9월 끝났는데 지금부터 벌써 죽겠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9월 달에 금리 또 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게 11월, 12월에 누적으로 계속 쌓여나가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가 어디선가 팡 하고 터질 건데 그게 터지기 전에 얼추 수습을 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셔틀런에서 이제 뭐 굵직한 선수들 다 자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 올릴 거냐.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금리 인상은 이제 올해 4분기, 지금 10월, 11월, 12월 몇 번 남았죠? 미국 기준으로 2번 남았어요. 2번. 예, 한국도 2번 남았어요. 한국도 2번 남았고 어느 정도 미국도 이번에 할 거라고 보세요? 11월이 0.75가 원래 많았었어요. 점도표 나왔을 때. 그런데 갑자기 좀 많이 떨어졌어요. 0.5를 할 확률이랑 0.75를 할 확률이 거의 반반에 가까워졌어요. 전망이 말하는 거죠? 예, 전망이. 근데 점도표에서 또 보면은 이후의 전망을 보면 12월 달에는 다시 또 0.75를 한 전망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4.5를 할 전망이 이제 가장 주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견디겠죠. 국대 출신 선수들이야 셔틀런을 견디겠죠. 이제 한국이라던가 뭐 지금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라던가 여러 나라들 중에 누가 자빠질지 모르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을 인하까지는 기대하지는 않고 한 타임만 쉬자. 그러면 한 타임 쉬고 올라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또 증시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가 잡혀야 그럼 뭐 한 타임만 쉬고 뭐 금리 인상을 좀 뭐 천천히 간다던가 속도를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꼭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가 잡힐 거라 벌써 어때? 뭐 난 이제 CPI 지수 이제 4분기 또 예. 10월, 11월, 12월도 나올 텐데. 저는 잡힌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연말 12월 CPI쯤 됐을 때는 잡힐 거예요. 계속 이제 떨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가라던가 뭐 이제 곡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는 잡혀가는데 안 잡히는 게 지금 이제 렌트비라던가 주택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 CPI 구성 요소에서 100%로 보면은 렌트비가 7%, 주택 가격이 27%.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로 집이 20억이면 월세가 얼마 정도 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만드는 게 27%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는 신호랑 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CPI가 잡혔습니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인 거고 CPI가 안 잡히네요 그러면 경기가 아직 침체로 안 가고 있네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연준이 지금 말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제가 박살 날 때까지 하겠다라는 뜻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비관론이 지금 득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감에도 구간이라 말씀하셨고, 예. 지금 이제 소장님은 주식 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이제 또 시청자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지금 주식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관망하자. 그때 제가 6월, 7월에 6월에 탈모 갔었어요. 그때 와서 미용실에서 조용히 이제 귓속말로 흑채를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뿌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한번. 좀 이제 메꿔진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이제 반등장이 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머리가 다 났고 지금 다시. 그때 이후로 좀 다음 달도 좀 빠질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좀 대량 매수를 하고 현금 비중을 거의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이랑 투자를 동시에 하니까 투자에서 현금이 소진됐지만 사업에서 현금 흐름이 또 계속 캐시가 또 들어오잖아요.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비축하고 있어요. 다음번 총알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침체가 가장 지표상으로 제일 나쁜 건 내년 1분기 보고 있거든요. 1분기. 예, 그 1분기가 제일 나쁠 것 같은데 선반영을 얼마나 해줄 거냐를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다 통과하는 걸 보고 주가도 같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좀 선반영을 해서 먼저 올라갈 거냐. 반도체를 보면 되는데 반도체가 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릴 때 아마 다른 경기 민감주보다 반도체가 제일 빨리 오르니까 예, 그때가 아마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진 거를 또 팔기도 애매한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네. 물리신 분들은 팔지는 말고. 그쵸.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분들은 사지는 말고. 근데 그쵸.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잘 안 돼요. 그게 막상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장대 양봉이라는 그 붉은 기둥 하나 보는 순간 멘붕이 빠져요. 이게 뭐지? 벌써 반등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손가락이 벌써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원래 이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은 이제 거의 0% 됐다는 거네요. 지금 사업소득에서 벌고 있는 걸로 들어온 거 빼고는. 그쵸. 이제 다시 한 10%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예. 우리가 이제 예. 그 돈을 버는 게 세 가지라 하잖아요. 예.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제 투자소득인데 예.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두 개는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 근로, 사업, 투자에서 사실 사업소득이 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그거는 조금 이례적인 거라서 제 생각에 어쨌든 근로와 투자 두 가지를 하든 아니면 뭐 정말 좋으면 사업까지 하든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근로 사업 소득이 없으면 투자에서 많았죠. 물린 거를 이 멘탈이 아, 못 견뎠죠. 지금 멘탈을 이거 유지할 밀었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소장님도 지금 이게 좀 물려도 괜찮은 거는 내가 더 들어온 현금이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를까 생각이 있는 건데 오를까 생각이 있어도 내가 지금 더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이 생활에서 밀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제가 워렌 버핏 전략을 그대로 쓴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전략을 쓴 건데요. 아마 지금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아본 투자자는 버핏밖에 없을 거예요. 1974년 그쯤이었는데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하고 막 한창 확장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은 거예요. 네.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식 팔지도 않고 보유한 주식 손실률이 33%가 날아갔었어요. 그럼 버핏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냐? 손절을 했냐?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버핏 그 버크셔 회사의 소유를 보면은 본인들이 보유한 상장 주식도 있지만 그냥 아예 뭐 비상장을 100% 인수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100% 인수한 주식들은 자기의 사업부가 돼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된 거예요. 현금 흐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캐시플로우로 계속 댐을 쌓아놓는 거죠. 그러고 어차피 손실난 주식도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되고 캐시플로우는 해서 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뭐 인수하지 하면서 또 인수하러 찾아다니고 그런 방식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랑 투자소득을 얼추 밸런스를 맞춰놔야지 이게 그 멘탈적으로 견디기도 좋고 다음번 타이밍에 내가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심리적인 회복이 돼요. 나 기다렸어. 뒤에 상승장 됐을 때. 자, 그동안 모아둔 돈 출동 이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원화채굴을 열심히 하시면 좀 좋겠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 원화채굴에서도 만약 가능하다면 네. 원화 플러스 달러 채굴까지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달러 채굴이 가능한 직업인 그쵸? 거잖아요. 네.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달러를 채굴하는데 네. 또 강연을 나가거나 이제 작가로 책을 내니까 인쇄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건 또 원화 채굴인 거죠. 네. 근데 개인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자기 전문성을 활용해서 N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채굴이 비트코인 채굴이 아니라 원화 채굴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거의 엔잡러다 보니까 추천드리는 거는 불안도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예. 깊어져. 시간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지고. 시간이 많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 우울로 갑니다. 근데 진짜 바쁘면요, 그 어플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한 번 열어봐요. 어휴, 망했네? 이러면서 다시 또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저는 이제 영상업을 하니까 그 골프 강의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냥 골프장에 살았어요, 6월 내내. 그 땡볕에 그걸 찍으려니까 다 뻗는 거예요. 장비도 뜨거워서 막 중단되고 사람도 뻗어서 막 헉헉거리고 이제 그러면서 코스피 봐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은 그러니까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 비수기 같은 거
상승장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지금은 멘탈이 더 중요한 시기라서 그동안 뭐 못 해본 가족들과 시간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재무제표 공부를 좀 덜 해봤다라 그러면 재무제표 공부를 좀 해본다던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락장 얘기해주셔서 그럼 상승장과 달리 하락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까요? 하락장에는 투자를 해봤자 뭐 10개 중에서 9개 하면 다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 골라도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다음에 이 주식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지금 업황이 뭐가 제일 나쁜가? 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1등인가? 그럼 얘가 좋아질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뭐 리스크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하고 또 이제 그동안 상승장 때는 재무제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회계적으로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는 애들인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금 흐름표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락장을 견디는 이유는 예. 언젠가 상승장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그게 안 온다면 그냥 팔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니까. 자, 증시가 이제 언제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증시는 좀 이제 추세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트리거가 터졌을 때가 제일 확실한 신호일 것 같아요. 트리거, 예를 뭔가 들어 뉴스는 있어야 되는군요. 큰 은행이 부도가 났다라던가 큰 국가가 디폴트가 떴다라는 거, 뭐 우리로 치면은 이탈리아급 정도는 디폴트가 떠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신호인데 문제는 그 신호가 나길 원하진 않는 거죠. 예, 실제로 뭐 그동안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트리거가 터질 때까지 연준은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선착순 달리기 해서 저 한 명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죠. 쓰러지고 나서야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이러면서 자 쉬어 이러고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트리거 없이 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인데 트리거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반등장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런 게 좀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쵸. 근데 그게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럼 저도 보유한 자산들이 손실을 보니까. 근데 트리거가 터지면 왜 그때 이후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제 정책을 바꾸죠. 이거 너무 셌구나. 조교가, 빨간 모자가. 이거 애들 죽겠구나. 이러면 애들 다치는구나. 애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 네.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중단. 예, 또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한다라던가. 대표적으로 2008년이라던가 2011년이라던가 그때 금융위기 때마다 패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동성 공급을 했었어요. 돈을 더 확 풀어버려요. 근데 지금처럼 돈을 막 풀다가 이게 과하게 튀어올랐거든요. 유동성이 2021년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꺾어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유동성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힐 확률은 높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자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벌써 평균선을 뚫었어요, 밑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려야 될 핑계가 없는 거예요. 뭐 물가가 잡혔다라는 핑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면서 안 나오고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결국은 트리거가 터지는 수밖에 없는데 다들 또 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가혹하게 올릴 거고 그럼 미국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트리거가 터질 가능성도 잘 봐야 되겠죠. 자, 최근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한 채 또 안절부절 못하고 후회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매매 판단인지 뭐 결국 질문 드린 건 지금 물린 주식이 있는 개인 투자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뭐 이게 물린 주식 있다 해서 지금 다 그냥 견디라고 한 거는 또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를 보면 안 돼요. 기업을 봐야 돼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격을 보게 되면 불안하고 팔고 싶어져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보게 되면은 조금 내가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유튜브 채널도 그래요. 뭐 먹방이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은 힘든 시절이고 여행 유튜버들 보면 또 힘든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 여행이 좀 힘들었죠. 그러면 내가 그 힘든 건 맞는데 이 업계에서 내가 이 기업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다음 호황장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 호황장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럼 다음 호황장이 과연 오는 업종이냐? 영원히 안 오는 업종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업종이고 그러면 죽은 자들의 점유율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냐?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과연 이거를 파는 게 맞느냐? 대표적으로 태양광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죽었을 때 결국 이제 다 죽은 자들의 점유율을 끌어안은 몇 개의 업체들만 살아남았고 이제서야 신재생 시대가 도래한 거거든요. 그게 10년 걸렸습니다. 뭐 2007년부터 뜬다라고 했다가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닷컴 버블의 여러 가지 예. 다른 기업들이 무덤 위에서 올라온. 그렇죠. 죽은 자들 걸 다 걷어간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 항공사다 그랬을 때도 보면은 코로나인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닌데 호텔 같은 경우는 많이 죽었어요.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호텔들 다 철거하고 오피스텔로 바꾸고 네. 아 맞아. 예. 진짜 많이 바꾸죠. 그러면서 제가 호텔을 서울 몇 군데 보니까 벌써 그 객실료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호텔 살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촬영 때문에 잠을 자야 되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음번 호황장에는 호텔은 돈을 벌겠다. 구조조정이 끝났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지금 불황장일 때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을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2019년에가 철강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던 시절이었었거든요. 이제 중국도 다 무너지고 보산철강이라는 거 하나 이제 걔네들 중심으로 재편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는 좀 잘 버텼고 유럽도 아르셀로미탈까지 다 뭐 부도가 나니 어쩌니 하던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거고 그러면 시장에 공급자가 줄었어요. 그럼 다음 호황장에서는 수요가 늘어요. 그럼 공급자는 쇼티지가 나요. 그럼 가격을 올리고 공장을 풀가동 돌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얘는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그 지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내가 그런 기업이 아니고 시체가 될 기업이 투자했다라 그러면은 예, 그거는 뭐 이미 애초에 판단이 틀린 거죠. 예, 그거는 팔아야 되겠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주식 팔아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 그러면은 턴 어라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근데 주식 유튜브를 더 열심히 보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이 기회를 잡아서 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고 부동산보다 주식에서는 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턴 어라운드 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턴 어라운드를 되게 많이 투자했던 사람이고 턴어라운드 투자가 나쁠 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가다가 좋을 때는 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성격이 반도체예요. 나쁠 때는 시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시가가 올라가는데 계속 기술 혁신 때 성공시켜줘야 되고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를 점해야 되고 캐파도 늘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그 캐파를 늘려놔서 이제 양산하는 타이밍에 경기가 호황해야 되고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춘 회사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였던 거고 그럼 다음번에서도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뭐 디램 사업에서 이미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인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업이 다음 턴어라운드 때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사람들이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달라요. 2차 전지 쪽은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고 반도체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벌써 많이 깎여있고 많이 깎였죠. 그러면 다음번에 호황장이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견디긴 더 힘들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뭐 피터 린치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타코벨 같은 걸 샀었을 때 자기가 10불에 샀었나 했는데 1불까지 떨어졌다 했다가 본인 나중에 결국은 더 비싸게 팔아서 10배의 수익을 냈던 타코벨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뭐 10만 원에 산 게 만 원이 됐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보면은 못 견뎌요,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많이 벌 수 있는 게 맞는데 대부분은 견디지 못해서 다 이제 매도하고 나오죠. 반도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가장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예. 4차 산업혁명의 쌀이죠. 요 단어 카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찾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가 4년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죽겠다는 얘기가 4년마다 나와요. 반도체 그냥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거 차트 한번 월봉으로 딱 보신 다음에 보시면 고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3년 반에서 4년마다 고점을 계속 찍어줘요. 이걸 치킨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가 사이클이 제일 짧아요.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부터 10년 사이클 타는 거고 그러면 3년 반마다 4년 정도 주기로 고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한 5월 코스피로 치면 한 2021년 5월 1월에서 5월 사이쯤을 고점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3년 반을 더하면
21년에서 3년 다음에 24년 한 가을쯤 됐을 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24년 가을.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23년 상반기나 이쯤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바닥 찍고 1년 동안 쭉 달리면서 또 24년 가을에 한번 피크 한번 또 찍어주고 또 내리고 찍어주고 내리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반도체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쯤에는 좀 오르겠지라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몰빵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뭐 내년 좀 바뀌고 나서부터 한 12개월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자. 18개월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자.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 내가 분할 매수가 끝났을 때쯤이면은 다시 뭐 상승장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피크를 찍고 있거나 그런 전략을 가면은 좀 더 마음이 좀 견딜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얘기해 주셔서 국민주 삼성전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싸요. 정말 다 싸요. 지금 뭐 싸다는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이냐 아니냐가 좀 갈리더라고요. 다른 반도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되고 반도체를 다 보면요.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졌다라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저렴해졌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터널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 가장 나쁜 시기를 언제를 보냐면 내년 1분기를 보고 있어요. 벌써 마이크론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박살이 났어요. 이제 뭐 1분기부터 감산을 해야 된다. 뭐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판매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졌다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격이 회복을 합니다.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감산 다음은 증산이에요. 가격이 회복되면서 증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감산을 한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증산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뉴스 나올 때가 오르겠죠.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그 터널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은 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 그럼 핫했던 태조 이방원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나쁘진 않은데 죄다 에너지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한 번은 끝나야 된다 봐요. 그리고 다음번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뭐 연준에서 뭐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라 봐야 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요. 아시아, 미국, 중동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시아라는 국가들은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요. 미국에다 물건을 팔고 본인들은 그럼 제조를 위해서 원자재라던가 석유를 사와야 돼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더니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뭐 브라질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이런 뭐 러시아라던가 신흥국들 그 약간 브릭스 쪽으로 돈이 많이 간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물건이 안 팔려요. 경기 침체가 될 거래요. 그럼 아시아 입장에서는 자재값은 올라갔고 판매는 떨어지니까 아시아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게 지금 코스피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한국 이런 게 되는 거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입장도 당연히 돈이 안 돼요. 왜? 아시아 쪽으로 다 자기도 물건도 팔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도 좀 돈이 안 도니까 지금 서로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야, 돈이 다 어디 갔지? 그 현금들 다 어디 간 거야 했더니 이제 중동에서 꺽 하면서 이제 배부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동이 돈을 좀 써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순환 펌프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동에서 대체 뭐로 돈을 써줘야 되냐인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네옴시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디에서 1,300조짜리 20년 전에 두바이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예요. 두바이는 이제 UAE 그쪽이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인 거고 사우디는 그 네옴시티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막에다 1,300조짜리 돈을 때려 박아서 신도시를 짓는 게 대체 왜 신사업이냐라고 하는데 중동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전 세계의 항공기가 40%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허브 공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를 지었던 이유가 거기에서 허브 공항을 만들면 유럽과 아시아와 이제 그 수많은 그 돈들이 오가는 비즈니스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허브 공항을 만들어주면 금융사들이 오가고 금융서가 오면서 물류가 오가고 일종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걸 꿈꿨던 거죠. 석유가 말라가고 난 다음에 돈. 석유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다 보니까 안정적인 좀 꾸준한 먹거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원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단 금융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꿈을 꿨던 건데 이제 그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석유 탈석유를 하겠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겠다, 소형 원자로로 조달을 하겠다, 뭐 그런 걸로 대표적으로 수소랑 태양광을 이제 두 개를 잡고 있는데요. 원자로까지 세 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1년 동안 했던 일을 보면은 소형 원자로 회사들 지분을 다 매수를 했어요. 그 매수한 데가 뭐 대림이라던가 삼성이라던가 뭐 대표적으로 어디 있었죠? 중동으로 건설 들어가는 회사들은 다 소형 원자로 지분 참여를 했거든요. 4개사가. 그 네옴시티에서는 소형 원자로가 필수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럼 소형 원자로 공사를 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되기 위해서 지분을 미리 확보해 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건설을 하는 건설사들이 좀 수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관련된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을 되게 많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럼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이 좀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럼 벌써 태조 이방원에서 태원이 벌써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수소를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이거는 10년 정도 미래 보고 있는 건데 부생수소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체적으로 다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막이나 그 넓은 사우디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잉여 에너지가 나오고 그 잉여 에너지를 팔고 싶어 해요. 근데 뭐 알다시피 그걸 전선을 깔아서 하면 전력 손실이 나고 ESS라는 배터리에다가 넘겨서 배터리를 싣고 가야 되는데 배터리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배로 실어서 갈 수 있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액화시켜 가지고 압축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LNG가 지금 과도기에서 떠오르는 건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또 새로운 이제 석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는 또 새로운 먹거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네옴시티 1300조 돈을 쓰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동이 돈을 쓰는 것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돈이 도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크게 오를 기후재앙 종목. 네. 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예. 그 조인구 소장님의 스승님이 거기서는 기후재앙 종목이 두 가지 어느 쪽이었죠? 태양광, 태양광, LNG. LNG. 이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LNG는 이제 과도기로 굉장히 되게 매력이 있어졌죠. 이게 정책이라던가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LNG가 원래 미국에서 수출 금지 품목이었어요. 오바마 시절에. 그런데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을까? 팔아먹으려고 풀어주는 거죠. 그 LNG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도 기후협약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후 환경 친환경에 더 주도적으로 신경을 써요. 자기들이 LNG를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LNG는 이러죠. 뭐 석탄이나 석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이 40%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LNG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라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나오는 에너지로 LNG를 또 선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랑 전쟁을 해요. 러시아가 그 P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하도 많이 팔아먹으니까 유럽 시장을 위해서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갈라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LNG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전이 터졌어요. 그것들이 이제 파이프관으로 해서 그리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아먹을 수 있게 됐어요. 유럽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 왜 싸우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노드스트림 터져서 파이프관으로 천연가스를 팔으려고 했더니 그때 뭐 트럼프도 계속 방해하고 해가지고 독일로 노드스트림 2를 못 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LNG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LNG를 미국 입장에서는 LNG 시장이 커질 거고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셰일가스로 석유 시장을 잡았던 것처럼 셰일 원유로 이번에는 천연가스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고 뭐 들린 이야기로는 이제 전쟁이 뭐 휴식으로 좀 가는가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더니만 푸틴이 또 이제 뭔가 본격화를 가면서 뭐 핵까지 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여기 이제 채널에 군사 전문가도 몇 달 출연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LNG 패권이라는 관점으로 볼게요. 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결국은 4개 지역을 병합을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4개 지역을 병합해가지고 주민투표하고 찬성 나와서 대표자들이 서명까지 해서 이제 병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러시아 땅이 됐으니까 여기를 침공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핵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미국도 2발 쏘지 않았냐, 일본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핵 위협을 던지면서 내 땅을 건들지 말라라고 했고, 러시아 법상 자기 땅을 침공하게 되면 핵을 쏠 수 있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원래 네.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치 역학,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역학을 봤을 때는 이걸 포기하면은 정치적으로 더 꼬여버리니까 계속 뭔가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제어를 해줄 거냐가 이제 관점일 것 같고요. LNG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제어를 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는 나쁜 애가 됐고 경제 제재라던가 이제 모든 규제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크림반도 때도 그 크림반도 병합한 거를 뭐 그냥 암묵한 대신에 엄청난 제재를 했죠. 뭐 유가를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괴롭혀놨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상당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LNG를 수출 못하게 하면서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이 계속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라인을 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1,440원대도 갔었죠. 예. 현재 1,435원인데 네. 향후 좀 어떻게 보고 우리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트리거만 터지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시점을 모르겠죠. 그 떨어진다는 얘기를 올해 초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1,300원 잠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1,440원까지 네. 온 거예요. 트리거가 터지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는 뭐 순간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그냥 그때 대중의 광기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를. 1,500원 갈지 1,800원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위기가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이 긴장도가. 그러면 긴장은 풀리게 되고 언젠가 이 문제들도 해결은 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유 있게 좀 긴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장 다음 달에 환율이 얼마 될까요? 이러는데 그거는 못 맞춥니다. 맞추면 지금 FX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지금은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주식을 못 사겠어요. 애초에 환율 때문에라도. 근데 소장님은 살 수 있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 사면 되지 않나요? 저는 다 그게 이제 다 즉석에서 다 원화로 환전을 자동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제 애초에 이제 그게 개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회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아주 환전이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 저도 하니까 이제 매달 달러 들어오면 한전을 했을 거잖아요, 원화로. 요즘 드는 생각은 주식을 잠깐 쉬고 1년 동안 한 번도 한전을 안 했으면 수익이 한 20% 났겠거든. 그냥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예.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원화로 환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원화를 또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꼭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 ETF 중에서 그 괄호치고 H자리 있는 게 있어. 환 해지 걸린 게 있어요. 환 해지로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개별 주식은 못하지만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환 해지로 들어가면 환율과 상관없이 지수의 움직임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죠. 반대로 달러를 왜 원화로 바꾸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리거가 터질지 안 터질지 아직 지금 그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잠깐 남겨두는 게 낫다는 거죠. 트리거가 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환율이 하락하겠구나 싶을 때 그때서야 이제 다시 환전해도 낫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트리거가 발생한다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리스크 높은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예를 들어 디폴트가 터졌다. 뭐 우리로 치면 옛날 97년처럼 IMF에 베트남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베트남 주식들이 완전히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떠오르는 신흥국이고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은 이 위기만 헤쳐나가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다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기 때문에 환율적으로 베트남 환율이 굉장히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베트남 주식을
뭐 주가는 50%밖에 안 떨어졌는데 환율 때문에 그 나라의 주식을 25%의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남겨두는 거죠. 트리거가 터질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 뭐 나중에 그냥 들고 있다가 다시 이제 뭐 원화로 환전해서 코스피를 산다라던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달러 얘기 나와서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증시도 한계점에 많이 도달했어요. 한계점이라면 어떤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제 애플 자체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보면 경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은 밑단에서부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잘 사는 사람들, 아 나는 괜찮아, 먹고 살만해. 우리 스마트폰 사람들 뭐 못 사서 난리야 이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숨이 차는 거죠. 예. 이제는 애플 아이폰조차도 그 강력한 팬덤이 있는 아이폰조차도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폰도 양산, 증산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취소를 했어요. 수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이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나스닥 폭락을 지수가, 했죠. 예, 또 하락했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식도 같이 폭락했어요. 테슬라. 테슬라. 예, 7% 하락했었거든요, 그저께. 그 이유가 아이폰도 못 사겠다라고 하는데 저 전기차를 어떻게 사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야, 이건 되게 큰 뉴스 아닌가요? 그게 이제 뉴스로만 보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힘들다. 도저히 팬덤으로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영국도 못 버티겠다. 일본도 못 버티겠다. 애플도 못 버티겠다. 테슬라도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심했나? 이러면서 이제 정책을 전환할 것인가? 아니 몰라 우리는 그냥 꼬야 이러면서 그냥 계속 금리 올릴 거야. 이런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뭐 하나 부도났어요. 소식 날 때까지 갈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기술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예. 뭐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 건지. 지금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라던가 지켜보는 거 외에서는 매력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원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달러에서 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뭐 1,400원에서 환율이 20% 떨어지면은 그 나라 주가가 20% 올라야 해지가 되는 건데 매력이 없죠. 예,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S&P 500 지수 ETF를 환해지로 사들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괜찮죠. 환율에 영향만 없다라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환율까지 계산하면은 좀 매력이 떨어져요. 그럼 분할 매수 측면에서 그래도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사는다는 측면에서 예. 그래서 좀 사모으면 괜찮은 미국 글로벌 주식은 없나요? 지금부터 좀 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 뭐 다음부터 산다면? 1월? 내년 1월부터 한 뭐 12개월 분할을 나눠보자라고 하면 그래도 애플이죠. 아 그래도 애플. 네, 애플 어쨌든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 같이.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뭐로 경기 부양을 할 것인가? 친환경으로 부양을 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태양광 아니면은 뭐 이제 전기차, 뭐 이제 요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과 애플 관련이 있나요? 애플은 그냥 필수 소비재를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의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2차 전지도 예, 그런 것들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 태양광 회사들도 괜찮아요. 대부분 좀 중국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데 태양광 이제 뭐 조금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부양책을 터뜨렸을 때는 폴리실리콘이라던가 뭐 셀 모듈 다 인기가 있겠지만 하나솔루션 같이 직접 이제 하나큐셀처럼 미국 내에 설치까지 할 수 있는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이 더 매력이 있겠죠. 뭐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회사 중에서 뭐 퍼스트 솔라라던가 예, 뭐 이런 태양광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 전기에서 좀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가 있는 섹터, 예. 자동차 섹터 어떻게 보세요? 기아차를 더 좋게 봐요. 테슬라 AI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아 현대차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아 로봇 기술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별로였나요? 별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초창기니까 앞으로 발전 속도를 봐야 되겠지만 저걸 봤을 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는 참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다. 예, 참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로봇도 하드웨어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AI가 얼마나 더 뛰어나냐를 이제 볼 거라서 나중에는 이제 로봇이 유행하면 네이버라던가 구글이라던가 그런 회사들의 더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봐요. 왜요? 그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이 아니고 뇌가 없을 겁니다. 로봇에. 뇌는 딴 곳에 있어야 되니까. 클라우드에서 다 해줄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예, 그게 이제 진짜 AI 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진짜 로봇 회사인 거지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가 로봇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물체가 네. 로봇이라 생각할 텐데. 전기차도 보면은 조립하는 거에 우리가 막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 한 단계 넘어가고 나면은 얼마나 똑똑한 전기차냐 한마디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로봇도 예. 그냥 로봇이 아니라 AI 로봇을 예. 말하는 거잖아요. 기술 혁신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얼마나 성능이 좋냐, 얼마나 뭐 소리가, 얼마나 화면이나 디스플레이나 카메라가 좋냐 위주로 가다가 예, 나중에는 얼마나 내가 쓰기 편하고 연동이 잘 되고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딱딱딱 맞춰가느냐. 이게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 중국 전기차 그때 인터뷰를 보고 되게 충격 먹었었어요. 왜요? 중국인들이 중국 전기차를 사는 이유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중국 전기차 싸니까 싸니까.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왜 사냐니까는 중국 전기차가 중국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제일 잘 된대요. 아, 이 그때 아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라던가 이걸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네.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지금 사고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만지면서 하다 사고 많이 납니다. 아, 많이 나요. 네. 근데 여기서 보조 주행을 좀 쓰잖아요. 그럼 더 심심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전에 뭐 네.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고 네. 있더라고. 핸들만 잡고 있지 앞에 안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신 이제 차에는 네. 옆에 차량 그 차량 네. 그 뭐죠? 차선 이탈 네. 방지랑 앞에 앞 차량 간격 유지하는 걸 걸어놓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갔냐면 신호등까지 인식해서 가는 차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결국은 내가 심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과 연동이 얼마나 잘 돼서 내가 차에서 즐길 수 있느냐, 엔터테인먼트로 가냐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중국 전기차 연동이 잘 되고 해외 전기차는 뭐 아무래도 그 안드로이드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이 안 맞기 때문에 어플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다 했는데 테슬라는 좀 맞는 것 같다. 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해외 전기차는 테슬라 정도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앞으로 시대는 네. 점점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겠구나. 네. 그럼 우리는 전기차가 뭐 배터리가 충전 기간이 얼마나 되고 거리가 얼마고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보지 말고 네. 얼마나 이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전기차로 갈 것인지 현대 기아도 앞으로 발전 단계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어플과 연동성이라던가 그 자율주행 기능에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하려고 해요. 근데 긍정적인 면은 도요타를 이겼어요. 도요타가 이제 생산량의 문제가 터지면서 공급망으로 네. 도요타가 이번에 타이밍을 늦춰줬고 네. 전기차에서 어쨌든 그 반도체 때마처럼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을 누르고 기술 앞서 나가는 것처럼 이번에 앞질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현대 기아가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전기차 업에서는. 굉장히 미래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클라우드 얘기하면서 언급된 네이버가 예. 속해 있는 카카오, 인텔 섹터는요. 아, 여기는 어디가 과연 저점인가 싶을 정도로. 카카오는 저는 뭐 투자할 아예 생각이 없어요. 거기는 우선은 분할을 많이 하기도 했고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딜레마들이 많이 엮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로봇이라고 했는데 로봇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저기까지 가서 10걸음 걸은 다음에 저기 물을 보고서 물을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꺼내서 이걸 따라가지고 가져와서 그 말 나도 못 알아듣게. 예, 코딩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로봇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로봇이 중요한 거는 나 목말라 이랬을 때 그러면 고객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뭐 아메리카노니까 그럼 제가 1층 이디야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뽑아올까요?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AI나 이런 쪽 봤을 때는 네이버가 가장 뛰어나고 카카오랑 뭐 SK텔레콤도 하고 있지만 KT도 하고 있고 네이버가 더 압도적이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다음 시장에서 AI, 로봇, 뭐 클라우드 먹거리 봤을 때 네이버가 더 낫다라 보고 아직까지 물적 분할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했던 이유가 SNS 카카오톡이라는 걸 기반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되게 리스크가 큰 게 지금은 카카오톡을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뭐 광고가 달리든 뭐가 하든 간에 그냥 쓰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브랜드 관리 한 번만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다
다른 메신저가 나오면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대감도 없어요. 다 이미 돼 있긴 한데. 그럼 만약에 카카오가 뭔가 문제를 터뜨렸을 때는 네이버 라인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는 이미 벌써 쇼핑이라던가 나머지 시장을 장악한 상태, 웹툰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메신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은 굉장히 위기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메신저로 버티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인 거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어쨌든 둘 중에는 이제 네이버 더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이 둘은 근데 둘 다 언제쯤 오릅니까 도대체? 둘 다 광고 원툴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주 매출이 광고예요. 광고 시장이 반도체랑 똑같아요. 굉장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기가 조금만 나빠질 것 같으면 기업들이 광고에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광고비 빼죠. 어차피 안 팔릴 건데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광고 입찰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당장 뭐 내년 1분기부터 봤을 때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매출과 수익이 떨어질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지 않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부터 좋아지는데 반도체가 올라갈 때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건가,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건가, 네이버냐, 카카오냐, 뭐가 더 많이 오를까? 그 고민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가 더? 그때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때 트렌드가 또 뭐로 바뀔 거냐를 봐야 되는데 상승장과 호황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주도주가 바뀌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지를 미리 우리가 좀 지금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로봇이 될 것 같아요. 로봇이라던가 AI가 이번에 터지지 않은, 저번 상승장에서 터지지 못한 섹터이기 때문에 다음 섹터에서는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미국에서도 다 리쇼링 하면서 탈중국 시키고 공장들을 다 미국에 짓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들이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겹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움직이려면 시스템, AI가 필요해요.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AI 주식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로봇 청소기 같은 애들이 지게차 역할을 해요. 한 대가 다니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얘네들이 200대, 300대가 동시에 다니면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통제할 AI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AI 주식이라든가 로봇 주식들이 많이 뜨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국내 로봇 AI 종목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우리가 뭐 좀 알고 나면 나중에 이제 투자할 때 좀 해결이 될 테니까. 뭐 AI라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언어 AI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순위별로 말씀드리면 1위가 네이버, 2위가 KT, 3위 사이가 좀 헷갈리는데 SK텔레콤이랑 카카오 있었어요. 그 4개 정도가 이제 가장 AI 쪽에서. AI 쪽에서는 어떻게 언어 영역으로 했을 때 가장 앞선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당이라던가 PER이 제일 낮은 건 KT가 될 거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통신사들이 오히려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수출이라던가 해외로 나중에 좀 주가가 튀어오를 때 더 많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네이버일 수도 있고 요새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넷플릭스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넷플릭스들이 가장 보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콘텐츠들 중에서도 네이버 웹툰에서 뽑아 올리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와도 이제 사업이 연동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동안 피를 많이 섞었어요. 뭐 CJ 대한통운이랑 이제 물류 때문에라도 이제 피를 좀 섞기도 했고 하이브랑도 뭐 피를 섞기도 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컨텐츠라던가 이제 물류라던가 아마 여기서 터진다라 그러면은 한국의 아마존을 좀 꿈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음 상승장 때 한번 다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그러면 로봇 쪽은요? 로봇 쪽도 보시면 네이버 랩스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그 건물 안에 로봇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닙니다. 굉장한 혁신인 거예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올라가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배달의 민족 보면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로봇이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타고 올라가서 배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그 사업들을 네이버가 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적인 문제, 이제 혁신이 되겠죠. 그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봤더니 현대 엘리베이터가 벌써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미래들 아마 뭐 한 5년에서 10년 뒤가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사업이 봤을 때는 네이버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예, 이것들을 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던가 이래가지고 공장을 계속 이제 안으로 유치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보호주의 시대로 많이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공장이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게 결국은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로 되면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올 건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보면은 죄다 그룹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 SI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계열인 거예요. 그 보안 계열. 근데 문제는 만약에 롯데에서 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 그럼 이 회사가 신세계 걸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못 해준다라는 거죠. 자기 그룹사 안에서 매출이 막혀버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보다는 다른 그룹사랑 업종이 안 겹치는 회사들이면서 해줄 수 있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룹사들이랑 사업이 별로 잘 안 겹치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회사고, 아니면 더존 비주원 같은 경우도 이제 SI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다른 기업사들이랑 업종이 그렇게 겹치진 않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로봇 AI에서 혹시 미국에서는 예. 훨씬 글로벌하니까요. 좀 괜찮은 또 종목도 어디가 있죠? 로봇 팔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팔? 로봇 팔 보면은 세계 글로벌 그 로봇 팔 시장은 두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ABB랑 그리고 환학, 일본의 환학. ABB는 ADR로 미국에 상장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학은 이제 일본 주식인데 후지산 밑에 있는 회사인데 로봇팔이 로봇팔을 만듭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0% 넘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필 또 환율적으로 N저가 됐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ABB랑 경쟁 납품을 할 때 저환율 때문에 되게 유리해지죠. 아, 고환율,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고환율이겠네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그 도요타가 그 뭐 환율 빨로, 아베노믹스 빨로 어떻게든 전 세계에서 저가 자동차를 찍어내면서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환학이라던가 뭐 키엔스 이런 회사들이 좀 환율적인 혜택으로 미국의 그 로봇 시장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글로벌 종목 중에서 AI는요? 당연히 구글이겠죠? 구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글 뭐 살 수 있는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애플, 그리고 테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독보적으로 사람들한테 본능적으로 AI 하면 바로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구글이거든요. 제 친구가 네. 그 아마존 출신 이제 개발자인데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글과 다른 기업들이 수준 차이가 꽤 난대요. 네. 그러면 다음 먹거리가 만약에 AI가 되고 로봇이 되고 했을 때는 구글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그러면은 전기차 공부를 싹 하다 보니까 그래, 야 니오, 야 리오퐁 막 이런 거 좋아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갈라 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다 초보자들이에요. 전기차? 테슬라 끝. 여기서 멈춰요. 니오 몰라요. 막 그냥 그 멈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AI도 그러면은 그냥 바로 먼저 떠오르는 기업. 대표적 커피하면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직관적인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AI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왜 더 중요한 걸까요? 투자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실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아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AI 하면 구글이잖아요. 그럼 AI가 이제 떠오르는 뭐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투자자는 가장 먼저 무슨 주식을 살 거냐? 구글을 먼저 사고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구글이 더 주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미래의 유망 섹터일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이 있죠.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세요? 좋은데 비싸요. 항상 좋은데 비싸요. 그러니까 전망은 항상 밝아요. 매출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건데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계의 파운드리거든요. 바이오계의 TSMC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좀 매수하고 싶은 PER 단이 와줘야 되는데 선반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5년치는 한 것 같아요, 선반영을. 그래서 언제쯤 한번 제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선반영을 했었는데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략적으로 좀 매력이 슬슬 생기는 구간이 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럴 구간이 언젠가는 올 건데 아직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예. 금융 섹터는요? 은행, 증권, 보험 있는. 보험은 좋을 것 같고 은행이랑 증권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우선 증권은 채권 보유라든가 PF 쪽에서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험은 좀 부동산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저기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야금야금 되면은 조금 더 높은 대출금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니까 역마진을 걸면서도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결국은 수익성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뭐 역전세난이 벌어진다. 그래서 대출, 전세 대출을 사람들이 갚지 못하고 있다. 뭐 아니면 집이 경매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은행도 타격을 받고 PF로 물려 있었던 증권사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봤던 거고, 보험사들 중에서도 생명보험했던 회사들, 옛날에 그 연금저축보험으로 해서 확정이율 5% 주고 했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금리가 되면서 그거를 보험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사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손실이 안 나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보험들을 해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는 그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 보험이 약간 인버스의 성격을 가져요. 그 섹터를 봤을 때는. 그 약간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욕심 많이 이제 낮추고 많이 낮췄죠. 은행 가서 예금이나 하자. 맞아. 그러면 이제 고금리 보험 상품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보다는 좀 멈출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보험사들이 그런 상품도 판매를 하면서 약간 이제 보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보험이 잘 팔릴 때가 보통 불황이 잘 팔려요. 불경기 때.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황 때도 안 먹을 수 없는 식음료 섹터.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환율. 식음료 섹터가 좋을 때는 식음료 투자가 되게 애매한 게요. 식음료가 좋을 때 아마 항공주도 같이 좋을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유가가 떨어지고 저환율, 저유가가 됐을 때 식음료들도 마진이 늘어나면서 돈을 버는데 항공사도 똑같이 그럴 때 마진이 나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 보통은 항공주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식음료로 돈 벌어도 뭔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항상.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도 경기 민감주 때 올라가는데 은행주보다는 철강주, 건설주, 뭐 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괜히 막 포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랑 식음료를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예. 그럼 지금 항공 얘기해서 리오프닝 섹터, 항공, 호텔, 레저, 뭐 여행 이쪽은요? 항공주의 단점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죠. 네, 여기서 몇 개가 부도가 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항공기 대수가 줄었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항공기 대수를 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지금 뭐 개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더 많이 타고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지만 불경기가 오고 항공기 대수가 늘고 나면은 이제 항공기는 치킨 게임, 특히 우리나라 국적기들은 주로 우리나라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객이 아니라 해외 고객인 거예요. 그럼 해외 고객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왔을 때 이미 구조조정이 벌어져 있고 객실은 줄어 있고 면세점이라던가 얘네들과 항공기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면세점 주식, 네, 그리고 호텔 주식,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매력 있는 게 호텔 신라.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파라다이스, 네, GKL,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고, 항공기 회사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1위예요. 지금 반도체를 실어 나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화물 비중이 거의 없었던 진에어, 티웨이, 제주항공, 얘네들이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은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주가가 뭐 거의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고, 진에어나 티웨이는 그래도 리오프닝 바람을 타고 주가가 살짝 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제주항공이 제일 저렴하긴 하죠. 근데 앞으로 내년부터 제주항공 비행기가 순차적으로 한 5년 동안 40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제주항공 사업이 이제 넓혀서 저가 항공의 단점은 항공 시간이 6시간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5시간 반 거리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국이라든가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더 멀리 운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737B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들어오면 항공 운행 가능 시간이 7시간, 8시간까지 가능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리라던가
이제 커버, 인도라던가 여기까지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항공 노선을 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한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어떻게 보나요? 좋은데 주가가 뭐 아주 싸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 대비 그래도 조금 잘 버텼나요? 잘 버텼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대장주를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찾을 수밖에 없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예, 뭐 콘텐츠리 중앙, 뭐 이런 정도. 그 외에 이제 제작사들은 로또 같은 거라서 예, 그 로또 맞추기는 어렵고 꾸준히 내줄 수 있는, 꾸준히 뭔가 1년에 몇 편 이상은 해주는 회사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네이버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서 네. 네이버 웹툰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시장 매력도 올라가고 있다. 예, 그렇게 3개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 말고 예. 넷플릭스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괜찮게 봐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좀 반등했죠? 반등을 해버려서 저렴할 때 사야 되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약간 애매해요. 기대감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살짝. 예. 근데 만약에 좀 주가가 떨어졌다라 그러면은 넷플릭스 나쁘지 않다라 봐요. 왜요? 불황에 강해요. 불황에 이제 영화비가 17,000원, 2만원씩 됐어요, 티켓 값이. 아, 요즘에 영화 두 명이서 보면 너무 뭐, 거기에 팝콘까지 먹으면 예. 거의 뭐 3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관 비용이 이제 슬슬 부담이 와요. 그 불경기가 오면 더 부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네. 영화관을 많이 가는데 데이트의 선호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관이 정말 뭐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버리지 않는 한 과거에 100년 전의 극장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좀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내가 편한 데서 그동안 이제 집이라는 문화가 예전에는 집에서 노는 문화가 없었는데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집에서 노는 문화가 좀 생겼어요. 집에 TV 큰 거 잘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는 방식도 괜찮다. 그런데 이 컨텐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컨텐츠가 되고 드라마도 그래요. 시청률 높은 거 보려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예, 그래야 친구들이랑 그거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봐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나면은 해외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에만 개봉하는 영화들보다 좀 글로벌 영화들 아니면 글로벌로 나가는 넷플릭스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섹터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발을 봐야 돼요. 네. 지금은 건설주가 희망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부동산 금리 내년에 더 올라가면은 진짜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아파트 비중보다는 사우디에서 건설을 잘 따낼 수 있는 회사들로 네. 보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네옴시티 발로 해서 이제 뭐 이번에 방산주가 진짜 어이없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건설주도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2011년인가? 그때부터 그런 수주가 터지면서 주가가 막 10배씩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건설주도 결국은 그동안 10년 넘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오지 않았던 중동발 발주들이 터지게 되면은 응축됐던 에너지들이 폭발하는 거죠. 그때까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즘 경기가 점차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도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예. 뭔가 백화점 섹터는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또 그 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사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백화점 편의점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별로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네. 호황이 와도 불황이 와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끔 제가 보는 게 키움증권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리스트 보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 3배의 민족이에요, 다. TQQQ. 네, SQQQ, 뭐 SX. 그러니까 3배 아니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기 때문에. 3배 정도 먹어야 된다. 네, 그럼 편의점 주식이나 그 백화점 주식이 3배는 아니죠. 네, 정말 건강식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라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3,300부터 2,155까지 30% 넘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딱 빠지고 난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뭐랄까 후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뭘 놓쳤길래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거품일 수도 있고 버블일 수 있을 때 좀 정리를 못하고 여기까지 물린 걸까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결과론인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2008년에 굉장히 인기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요? 미네르바라고. 아, 있었죠. 코스피가 900 깨졌을 때 코스피 300 간다 그랬었어요. 그분이 뭐 이제 글을 적었죠. 아고라에 글을 적었었나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음 어딘가에. 근데 신기했던 건 그때 그 분위기에 그 사람의 글을 다 믿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때 분위기 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더 하락할 거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이고 있지만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변곡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이 어디서 턱턱턱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시 경제에서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가 전쟁을 왜 갑자기 뜬금포로 하는지, 또 그 하자마자 상하이는 왜 갑자기 봉쇄를 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다 엮여버리면서 이제 골 때리는 상황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공급단의 문제도 굉장히 컸는데 수요를 죽이려는 문제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변곡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 봐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공급단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지수 예측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기업을 잘못 골랐냐, 잘 골랐냐라는 거죠. 2008년에 저점 끝나고 나서 2009년에 거의 코스피 2000까지 갔을 거예요. 2010년에 2000 돌파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돌아왔어요, 지수가.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팔아야 될 걸 이게 아니라 다시 2009년에 장이 돌아왔는데 그 상승장에 내가 어떤 기업을 쥐고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팔 거리 아니라 다음번에 상승장이 오겠지. 당연히 와야 주식에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오를 것인가. 그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이 맞는가 아닌가. 그거에 집중해야죠.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사실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지 그게 내가 실현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보다 매도 어려워하는데 투자자분들이 매도 어려워하는 이유랑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뭐 싸다고 생각하고 성장성이 있을 때 뭐 샀다고 친다면 어쨌든 언젠가는 팔아야지. 안 팔면 다시 빠지는 것까지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문제가 코스피 주식들이 다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오면 팔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07년 고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점을 보면 특징들이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음악으로 치면 절정으로 갈수록 비트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5% 수익 났던 게 이제 버블 터지기 직전에는 하루에 5%씩 올라요. 그럼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 터질 때까지. 대부분이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상승장에서 언제 팔아야 되냐면 두 가지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는 까치밥을 남겨주고 나온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나무 열매가 열리면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가 먹을 감 정도는 좀 남겨두고 따가는 게 이제 그동안 우리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익률을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남들도 좀 먹을 걸 좀 남겨두고 나와야 살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때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인식을 못할 테니까 보통 금리가 꼭대기에 갔을 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역사상 다른 사례였었고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은 2007년 사례를 봤을 때 은행 예금 금리가 매력적으로 될 때, PB센터의 부자들이 예금하러 갈 때,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면은 특판 금리를 뭐 하기 위해서 빌딩을 한 바퀴 돌아서 사람들이 줄 서고 있다라는 뉴스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일 확률인 거죠. 그때가 주식을 좀 팔아야 될 때. 왜냐면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특판 금리 7% 주는 예금이 떴대요. 그럼 제가 왜 주식을 하겠어요? 당연히 글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유동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아요. 더 큰 바보 이론이에요. 더 바보가 와서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돈들이 지금 예금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바보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나도 빠져나올 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특판 예금 이런 것들 더 점차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사례를 가장 흡사하게 보자면은 거의 뭐 74년, 80년을 많이 따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와 좀 굉장히 다른 사례가 벌어졌던 거고,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다 수요발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쟁이 나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서 지금은 좀 안 맞죠. 근데 다음번 상승장에 내가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라 보면은 아까 말한 그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을 하다가 금리가 꺾일 때 같이 꺾여 나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예금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4가지 질문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그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야 할지 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가장 강한 애 사세요. 네. 가장 강한 주식.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서 경쟁자가 망해도 나는 살아남을 해. 지금 불경기고 불황이니까 예. 사라질 수 있으니까 밑에 중소형주 네. 잘못 사면. 예, 뭐 업종은 뭐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걔네들이 살아남고 나면 네. 다음번 상승장에는 걔가 죽은 자의 점유율까지 가져올 거예요. 예,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네. 버틸만 하겠죠.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이 유튜브에서도 재테크 채널들이 있잖아요. 예. 재테크 채널들이 사실 지금 불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요 채널들, 이 불황에서 요 업종은 예. 나중에도 살아남을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형주는 위험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채널들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원하는 답이 그거네요. 김 작가 채널이 아, 네, 그런 데도 워낙에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짜. 이 제 유튜브 재테크 채널들이 이 불황을 다 잘 견디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흥망성쇠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유튜버들이랑 되게 친했었는데 여행 유튜버들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 2019년이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술을 먹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카페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걸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여행 유튜버만 해라.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언제 또 이게 끝날지 모른다. 우리도 항상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준비도 하기 전에 벌써 터져버렸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좋을 때는 그 관련된 채널들이 늘어나고 다 잘 돼요. 그러다가 또 죽을 땐 또 다 죽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버티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번 상승장이 왔을 때는 그 채널들이 이제 또 죽은 자의 점유율까지 챙겨서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버티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1등 기업들은 당연히 버틸만 하겠죠. 아니면 내가 기술적으로 독보적이거나 좀 약간 팬덤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런 채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쨌든 나중에 유튜브 재테크 채널도 다시 호황기를 언젠가 또 맞이한다고는 생각하시는. 예.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여러 섹터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 섹터 중에서 현재 지금 가장 싼 섹터는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제일 싼 것 같긴 해요. 싸도 상승장에 오르는 폭까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싸요. 근데 보험이 뭐 10배 오를 주식은 아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음번 상승장 때 삼성전자를 산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견뎌낼 수만 있다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반도체라든가 낙폭 과대주들 예, 그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 이럴 때 좀 투자자분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한 가지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부채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예, 예. 부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과의 싸움인데 내가 멘탈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기업을 안 바라보고 주가 바라봅니다. 그 주가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만 흔들리고 흔들리죠. 기업은 바뀐 게 없고 기업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가 애플한테 뭐 주주로서 조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저는 그냥 믿고 맡겨줘야 되는데 내가 뭐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사서 이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해결할 거는 기업이 알아서 해결할 거고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남을 기업에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런 기업인지 내가 분석을 예. 잘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언제 살아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멘탈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뭐 적은 금액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부채를 싹 정리해 놓고 남은 돈만 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 제한이 걸린 돈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돈들은 다 정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주식 얘기는 아닌데 그냥 부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적정한 지점은 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장님도 원래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열심히 사시면서 경제의 자유를 달성한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보면
너무 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인생만 너무나도 욜로를 하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작게라도 조금씩은 성장하자라는 게 제 생각.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내가 뭐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년에는 뭐 5억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래도 한 10% 2,200, 2,400, 뭐 3,000, 5,000 이렇게는 성장해야지 뭔가 인간이 조금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게 지나치 성장은 아니니까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 대신 이게 역행을 하면 그렇죠. 또 인간이라면 또 불행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보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뭐 학교 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하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나이가 70세 거의 다 되신 분들도 있는데 연금이 300이 넘으셔요. 근데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하냐? 연금이 300 넘으면 그냥 이제 6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놀러 다니기 좋은 때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소소하게 뭔가 이런 일을 하면서 버는 돈들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돈 자체도 어느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게 행복을 주는 자극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돈이 행복을 준다라는 건 저는 뭐 그 아닌 것 같고 결국 내 마음이 문제인데 소소한 거에도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자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우 이거 금액이 얼만데 막 오마카세가 맛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불만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는 3,500원짜리 그 급식을 먹어도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고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한 2년 더 다녔는데 학교 그 밥이 맛있어서 다녔었어요. 오늘 점심 메뉴에 희망을 걸면서 와 점심 맛있다 이러면서 그 재미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찾는 그 소소한 행복들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종전이랑 코로나 종료 두 개가 아마 반등의 신호일 거라 봅니다. 언제 될지 몰라서 문제지만 코로나는 아마 6개월 안에 거의 끝내려는 분위기로 점점 몰아가고 있어요. 변이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번 변이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좁혀나가겠죠. 이제 코로나 종료합시다. 뭐 팬데믹 종료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스크 실내든 실외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소비를 늘려주는 호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경기 침체 다음에 소비를 늘려줄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소비단을 살려주는 호재라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종전도 공급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호재인 거예요. 이 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공급단과 수요단의 문제가 탁 하고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뭐 나머지 많은 악재들이 시간의 문제지 다시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언젠가 꼭 좋아지길 바라고 소장님과 또 연말에 2023년 전망하면서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산타 모자 쓰고 해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과 연인들과 만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닌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